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시체를 토막 내에 온 세상에 뿌리고 그 아들이 80년 동안 복수전을 벌이는데 신들조차 누가 이길지 결정을 못 내려서 결국 배경주로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삼촌이 조카를 유혹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굴욕을 주려다가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시놉시스가 아니라 3000년 동안 거대한 문명을 지탱했던 진짜 신화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수학과 천문학을 발전시킨 고대 이집트인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믿었길래 이런 서사가 탄생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바다만 있었는데 이 바다의 이름이 누였거든요. 뱀과 개구리 같은 원초적인 생명체들만 이 혼돈의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고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암흑의 바다 한가운데서 언덕 하나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언덕을 벤벤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언덕 위에서 최초의 신 아툼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툼은 정말 특이한 신이었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인 존재였거든요. 혼자서 뭔가를 창조해야 하는데 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채기를 하거나 혹은 자위를 해서 자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푸누트였죠. 여기서 벌써 이집트 신화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노골적이면서도 자연 현상과 신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슈와 테푸누트가 태어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둘이 자기들을 둘러싼 혼돈의 세계가 궁금해서 탐험을 떠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툼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자기 눈을 떼어내서 아이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이 눈이 바로 그 유명한 라의 눈인데 나중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아툼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놀랍게도 이 눈물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의 눈물에서 인류가 탄생했다니 꽤 시적이면서도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설정이죠. 슈와 테푸누트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는데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였습니다. 이 둘은 태어나자마자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문제는 이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 슈가 나서서 계부 위에 서서 누트를 들어 올려 하늘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머리 위로 보는 하늘이 바로 누트의 몸이고 밤하늘의 별들은 누트의 몸에 박힌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 밟고 있는 대지가 계부의 몸이죠. 계부와 누트는 강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이집트 신화의 핵심 캐릭터들입니다. 첫째가 오시리스, 둘째가 이시스, 셋째가 세트, 넷째가 네프티스였어요.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세트와 네프티스도 부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이 가족 관계가 나중에 30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는 신화적 갈등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툼은 어디로 갔냐고요? 아툼은 점점 태양신 라와 합쳐지면서 아툼, 떤 또는 그냥 라로 불리게 됩니다. 이집트 신화의 복잡한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신크레티즘인데 서로 다른 신들이 합쳐지거나 같은 신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라는 정오의 태양, 아툼은 저물어가는 태양, 케프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했는데 결국 이 셋이 다 같은 존재의 다른 측면이었던 거죠. 라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 인간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라는 매일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세상에 빛을 주었고
문명을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라도 늙기 시작합니다. 신도 늙는다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하루 동안 떠오르고 지는 것을 신의 탄생과 노화 그리고 부활로 해석했거든요. 어쨌든 라가 늙어서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자 일부 인간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이 반역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 그러니까 아까 슈와 테프누트를 찾으러 보냈던 바로 그 눈을 다시 꺼내 들었죠. 이번엔 전쟁의 여신 세크메트로 변하게 해서 인간들을 응징하라고 명령합니다. 세크메트는 암사자 머리를 한 무시무시한 파괴의 여신이었는데 평소에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하토르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분노하면 세크메트로 변했거든요. 사랑의 여신이 분노의 화신으로 변한다니 이집트인들이 인간 감정의 양면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크메트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더니 피맛에 취해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붉게 물들고 사막까지 피바다가 되자 라도 기겁을 했죠. 자기가 시켰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토트에게 해결책을 물었고 토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라의 명령으로 맥주 7,000통을 만들어서 석류즙이나 붉은 황토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피처럼 새빨갛게 보이잖아요. 이걸 들판에 쫙 뿌려놓았죠. 세크메트가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들판이 온통 피로 물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나서 그 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건 맥주였고 세크메트는 완전히 곤드레가 돼서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분노가 가라앉아서 다시 온화한 하토르로 돌아왔죠. 덕분에 인류는 멸종을 면했고 이집트에서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매년 취함의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흐라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이제 그만 은퇴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위를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 매일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는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건너고 밤에는 지하 세계를 통과해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죠. 문제는 이 지하 세계 통과가 그냥 유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하 세계에는 아포피스라는 거대한 혼돈의 뱀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녀석은 매일 밤 라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고 라는 매번 이 뱀과 싸워서 이겨야 다음날 아침에 다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나중에 호루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세트가 이 싸움에서 라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악역도 쓸모가 있었던 거죠. 라가 은퇴하고 나서 지상의 왕위는 오시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오시리스는 정말 완벽한 왕이었어요. 인간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서로 잡아먹지 말고 곡식을 먹으라고 문명을 전파했죠. 법을 세우고 종교의식을 가르쳤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통치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시리스를 질투하는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혼돈과 사막의 신 세트였죠. 세트의 질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시스로 변장해서 오시리스와 잠자리를 가졌거든요. 그 결과 태어난 게 죽음의 신 아누비스라는 설도 있는데 세트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물론 그 전부터 질투심은 있었지만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됐을 겁니다. 세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세트는 72명의 공모자와 함께 음모를 꾸몄어요. 먼저 오시리스의 신체 치수를 몰래 쟀는데 당대 최고의 수학 강국답게 그림자 비율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수에 딱 맞는 화려한 금속 상자를 만들었죠. 어떤 기록에는 이 상자가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관이었다고 해요. 세트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 모든 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연애 도중에 그 화려한 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죠. 이 상자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걸 선물로 주겠다. 신들이 하나씩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오시리스 치수로 만들었으니까. 마침내 오시리스 차례가 됐고 그가 눕자 완벽하게 딱 맞았습니다. 그 순간 세트와 공모자들이 뚜껑을 덮고 납으로 봉인해버렸어요. 그들은 오시리스가 든 상자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오시리스는 그 안에서 익사했고 세트는 자,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했죠. 놀랍게도 다른 신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신들의 세계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시스는 달랐습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상자를 찾아 나섰죠. 이시스는 온 세상을 떠돌며 남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에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 주위로 거대한 나무가 자라 있었고 그 나무는 궁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시스는 어렵사리 상자를 되찾아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오시리스를 잠시 부활시켰죠. 그런데 이 부활은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시리스의 몸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났거든요. 이시스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오시리스와 함께해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시스가 새의 형태로 변해 날개로 오시리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잉태했다고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태어날 아이가 바로 호루스였습니다. 문제는 세트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트는 이시스가 숨겨둔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내 14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려버렸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42조각이라고도 하는데 이집트의 행정구역 숫자와 같았다고 해요. 이시스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조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시스는 여동생 네프티스의 도움을 받아 거의 모든 조각을 찾았어요. 단 하나 오시리스의 남금만 빼고요. 그건 나일강의 물고기가 먹어버렸거든요. 이시스는 마법으로 대체품을 만들어 오시리스의 몸을 완성시켰고 아누비스의 도움으로 최초의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 문화가 바로 이 신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시리스는 완전히 부활할 수는 없었지만 저승세계의 두아트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서 심장의 무게를 재는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심장이 마하트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 암무트에게 먹히고 가벼우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죠. 이시스는 세트의 추적을 피해 나일강 삼각주의 갈대밭에 숨어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이 장소를 케미스 또는 파피루스 늪지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호루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고 병치레가 많았어요. 세트가 보낸 정갈과 독사들의 공격을 수시로 받았고 이시스와 여러 여신들의 마법으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죠. 하지만 호루스는 점점 강하게 자랐습니다. 지혜의 신 토트에게 지식을 배우고 전쟁의 신들에게 무술을 익혔어요. 저승에서 가끔 올라오는 아버지 오시리스의 영혼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성인이 되자 신들의 회의장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세트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다. 왕위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세트는 당연히 반발했죠. 내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힘으로 얻은 왕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부는 호루스 편을, 일부는 세트 편을 들었죠. 심지어 창조신 역할을 하는 신이 세트를 편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무려 8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80년간의 싸움 중에 정말 온갖 일이 벌어졌어요. 호루스와 세트는 물리적인 전투도 했고 신들 앞에서 법적인 논쟁도 벌였으며 다양한 시합으로
승부를 가리려고도 했습니다. 전투 중에 세트는 호루스의 왼쪽 눈을 뽑아 64조각으로 부숴버렸고 호루스는 세트의 고환 하나를 잘라버렸죠. 호루스의 눈은 나중에 토트가 마법으로 복원해 주는데 이 복원된 눈이 바로 그 유명한 호루스의 눈 또는 외자트입니다. 보호와 치유의 상징으로 이집트 전역에서 부적으로 사용됐죠. 가장 황당한 에피소드는 세트가 호루스를 굴욕 주려고 꾸민 음모였습니다. 세트는 호루스를 자기 신전으로 초대해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호루스가 취한 틈을 타 성적으로 지배하려 했죠. 고대 이집트에서 다른 남성에게 성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등함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호루스가 정신을 차리고 세트의 정액을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호루스는 울면서 어머니 이시스에게 달려갔어요. 이시스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세트의 정액이 묻은 호루스의 손을 잘라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 손에서 새 손이 자라나게 마법을 썼죠. 그리고 호루스의 정액을 받아 세트가 즐겨 먹는 상추밭에 몰래 뿌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세트가 신들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내 정액이 호루스의 몸 안에 있다. 이것으로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음이 증명됐다. 그래서 토트가 정액을 불러봤는데 나일강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호루스의 몸속에는 없었던 거죠. 반대로 호루스가 자기 정액을 부르자 세트의 뱃속에서 응답이 왔어요. 세트가 모르는 사이에 상추를 통해 호루스의 정액을 먹었던 겁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 정액이 세트의 머리 위로 올라와 황금 원반이 됐고 토트가 그걸 가져다 자기 머리 장식으로 썼다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80년이 흘러도 승부가 나지 않자 신들도 지쳤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전을 하기로 했는데 돌로 만든 배로 경주를 하는 거였어요. 둘 다 돌배를 만들어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죠. 세트는 정직하게 진짜 돌로 배를 만들었는데 호루스는 나무 배에 석회를 발라 돌처럼 보이게 위장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세트의 진짜 돌배는 당연히 가라앉았어요. 분노한 세트가 하마로 변해 호루스의 배를 공격했지만 다른 신들이 말려서 결국 경기는 호루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 시점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아 결국 저승의 오시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오시리스는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살인으로 왕위를 찬탈한 자가 어떻게 정당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죠. 최종적으로 호루스가 이집트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트는 패배했지만 완전히 추방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막과 외국 땅의 지배자로 임명되거나 라의 태양배에서 아포피스 뱀과 싸우는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됐죠. 이집트인들은 질서와 혼돈, 문명과 야만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은 단순한 신화를 넘어 이집트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통일 과정에서 호루스를 믿는 세력과 세트를 믿는 세력의 대립이 있었다고 해요. 호루스가 승리하고 이집트를 통일한 뒤에도 파라오들은 자신을 호루스와 세트 둘 다의 후계자로 칭했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둘 다 필요했던 거죠. 파라오는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죽으면 오시리스가 되어 저승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새 파라오가 즉위하면 그는 새로운 호루스가 되는 거죠. 이 신화적 순환은 3000년 동안 이집트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어요. 호루스가 왕이 된 후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호루스가 300년을 다스리다가 왕노릇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지혜의 신 토트에게 왕위를 넘겼다고 해요. 토트는 민주주의에 대해 뭐라고 했던 말을 싹 잊고 무려 1726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신화적 시간이지만요. 결국 신들은 인간들에게 통치를 맡기기로 했고
그 인간 통치자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마아트, 즉 우주의 질서와 진리를 지상에서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세우고 미라를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모두 이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이었어요. 이집트 신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솔직함에 있습니다. 신들도 질투하고 속이고 복수하고 실수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결국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 문명을 지탱한 이 신화는 결국 기독교와 이슬람의 확산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과 이미지들은 지금도 우리 문화 곳곳에 남아 있어요. 호루스의 눈은 보호의 상징으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신비의 상징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형제를 죽이고 80년을 싸우고 맥주로 세상을 구한 이집트 신화, 황당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이야기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 끌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